네. 라라랄라라라라라 그거 저기잖아요. 여성시대. 달려가는 송경제 라라랄라라라라 아니 이것도 앞에 들으시면 커피타임이 나와야 되는데 여성시대가 나와요. 이거 댓글 올리신다. 지난번에 맞아 그거 저기 정선이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네.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못 올라 잘못 올랐는데 그게 시스템상에 우리 PD님이 뭐가 잘못하신 건 아니죠. 주로 PD님이 PD님이 뭐 잘못하죠. 잘못한 거예요? PD가 잘못한 걸로 해요. 정신 좀 차려요 좀. 항변을 한번 하는 게 뭐 있다고. 여기 분위기 되게 좋네요. 네. 네, 지금 분위기 좋다고 하신 분은 강동원 기자. 아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이제 2번 나왔는데 오자마자 10만 안티 만들어주시고 막. 안티도 팬입니다. 안티도 팬이라는 마음으로. 네, 이대호 기자 였습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얘기, 뭐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야기, 그리고 아파트 공시 가격 이야기 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가 이 삼성그룹의 상속세 얘기를 왜 이렇게 우리가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느냐, 전 국민이 이게 사실- 왜 메인 뉴스가 돼야 되느냐, 그게 사실은 제일 궁금했을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죠. 그렇죠. 내가 굳이 굳이 이것까지 알아야 알아야 돼. 플러스 그러면 뭐야? 삼성바이오 사? 많은 경제 뉴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이걸 근데 이게 왜 중요한데? 이거 왜 알아야 되는데? 그 마치 어디 뭐 터키의 어떤 마을에 오늘 비가 왔습니다 하는 얘기처럼. 네. 근데 그걸 왜 알려줘? 왜 알아야 돼? 하는 뉴스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경제 뉴스 중에. 근데 뭐 그냥 자잘하게 들려는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네. 모든 신문에서 다 다루니까 이걸. 특히 어떤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문제는 이게 사실 기자들도 되게 복잡해요. 이거 도표로 그려놓고 설명을 해도 이거 한 번에 이해하는 사람 거의 드물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지배구조만 따로 연구하는 그 리서치 센터 내에서도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데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대호 기자 본인은 알고 있다. 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쿨하다. 사실 요 어제 지배 이거 하겠다 그럴 때 되게 자신감 있게 하겠습니다. 아니 했잖아요. 아닙니다. 그나마 삼성 구조는 심플한 거예요. 그나마. 이게- 근데 예전에 순환 출자골이 제일 많았던 롯데그룹이라든지 네. 요즘에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이슈 있잖아요. 그런 예. 데까지 들어가면은 되게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뭐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해야 하는 비중이 특히 삼성 같은 경우 제일 크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만 490조 원인데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2% 정도 됩니다. 코스피 200 내에서는 거의 요즘 주가 좀 떨어졌어도 아마 25%? 그걸 외우고 다녀요 지금? 높을 땐 27, 8%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제일 크니까. 무슨 삼성 아니 딴 데 비중은 모르죠. 몰라도 되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뭐 국가 경제 차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 이 재벌의 세습은 너무나 당연시하는 문화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삼성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재용 아니면 어떡할 건데 휘청할 건데 막 이런 걱정과 그 재벌 걱정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혹시 뭐 여기서 무슨 탈 생길까봐 그렇죠. 이 과정에서 그렇죠. 그래도 뭔가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야 그러면 어디가 더 돈 되는 건데 지배구조 코딱지만큼이라도 바뀌면 한쪽의 시가총액이 막 몇 조 원씩 훅훅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 8월에 삼성생명 주가가 거의 한 1, 2주 만에 30% 이상 급등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가 이제 돌아서 보면은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2개월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야기 나왔던 게 보험업 개정안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팔게 되면 팔아야 한다고 하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돈이 당장 20몇 조 원이 삼성생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 현금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디스카운팅이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자회사도 상장돼 있고 지주사도 그 상장돼 있는 지분을 갖고 있으니 이거 2번 카운팅하는 건 불합리하잖아라는 지적도 있는 반면에 자회사 가치를 오롯이 100% 다 반영을 하면은 이게 더블 카운팅이 된다라는 이제 같은 지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회사 지분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것보다 이걸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 해서 밸류에이션이 이제 급격히 높아지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거든요. 혹시 배운 분이라 네. 아야, 뭐 구사하는 용어도 그러게요. 고급지다. 고급지다. 진호 선배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와. 훨씬 더 잘하시는 분께서. 야. 그래서 작년 더블 여름부터 카운팅 밸류에이션. 네. 죄송합니다. 질문 원래 됐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용어 쓰잖아요. 우리말로 써주세요. 그러면.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좀 여쭤볼게요. 네.
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을 거느리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엄마 회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지분만 갖고 있는 순수 지주사가 있고 예. 사업까지도 같이 하는 사업 지주사가 있고. 물론 엄마가 네네네. 저 알바 하시기도 하죠. 우리 엄마들도. 그러나 어쨌든 그럼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천억 원어치의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네. 세 개의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모 회사인 지주회사의 기업 가치는 네. 3천억이 안 되죠. 3천억이 안 돼서 거래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의 그 일반적이죠. 3천억은커녕 2천억, 뭐 1,500억도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죠. 왜? 다 팔면 3천억 바로 나올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뭐 더블 카운팅이라고 좀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금융 그룹들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네. 자회사 상장을 안 합니다. 그냥 오롯이 위에 뭐 알파벳이면 알파벳, 신한지주면 신한지주, KB지주면 KB지주 해서 그 밑에다 쭉 넣고 얘는 다 비상장사예요. 그러니까 그 비상장사 메리트 있으면 우리 지주사를 사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블 카운팅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럼 밑에 천억 있으면 오롯이 3천억 가치가 위에 반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자본 조달 개념도 그렇고 상속 증여 목적으로도 그렇고 뗐다 붙였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는 자회사 또 상장하고 자회사 또 상장하고 어디 뭐 M&A 한 거 또 상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밑에가 카운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저기서도 상장돼서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데 그걸 위에서 한 번 더 평가받아야 돼? 약간 이런 지적들이 있죠. 우리나라 지주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이유는 방금 설명하신 이유도 있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천억짜리 자회사가 있는데 가치가 네. 각 지분 가치가 그 정도 되는 자회사가 있으니까 지금 그 주식 다 팔면 3천억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모 회사인 지주회사가 3천억에 거래되지 않고 더 저평가받는 이유는 네. 1번 그 주식을 팔 수가 없다. 그렇죠. 저거 회장님이 저 주식 거느리느라고 만들어 놓은 그러려고 지주회사인데 하는 건데. 저거 파실 리도 없고 그러면 그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죠. 우리 집에 금덩어리가 있어봐야 못 파는 급이면 소고기 사 먹을 때 좀 팔면 안 돼요 엄마 그럼 떼치 안 돼. 저게 뭐 조상 네 대로 불려온 금덩어리인데 안 돼 그러면 그게 금이야 돌이야.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디스카운트 맞습니다. 되는 게 하나 있고 정확합니다.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영업을 안 하니까 배당을 받아야 주주들한테 가잖아요. 환원. 그렇죠. 그런데 배당을 잘 안 해줘요. 음. 왜 안 해주냐면 이것도 이제 상속과 관련된 문제인데 아, 회장님이 나이가 드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차근차근 오기 시작하면 네. 배당을 안 해줍니다. 점점 더. 회장님이 왜냐하면 그 배당 해주면 회장님이 제일 많이 받아가실 거고 그렇죠. 도련님은 아직 못 받아가시는데 네. 도련님 회장님의 아들이에요. 네. 우리 당연히 알듯이 회장님이 배당을 많이 받아간다고 회장님이 그거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차곡차곡 쌓아놓을 쌓이다가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가시면 도련님한테 100억이 쌓여 있으면 한 50, 60억 떼고 나서 상속해야 되는 거예요. 네. 회사에 있는 돈 배당해 줬더니 곧 돌아가시면 절반 이상이 세금이다. 네. 이러지 말고 배당하지 말고 쟁여뒀다가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나서 이 도련님한테. 지분을 결국 도련님한테 상속세 내고 배당 상속을 할 테니 상속 받는 순간 도련님한테 배당을 많이 해드리자. 네. 그러면 도련님은 그 돈으로 상속세 낼 수 있고 좋은데 왜 회장님 살아계실 때 배당을 많이 해서 세금 더 내? 도련님이 받으면 배당할 재원 없어져. 맞아요. 이 짓을 뭐하러 하느냐 그래서 배당을 안 해줍니다. 네. 그러니 지주회사지만 필요할 때 팔 수도 없어. 회장님 필요가 그래서 만든 거니까. 이익 나는 배당은 배당도 안 해줘. 돌아가실 때쯤 사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사거나 돌아가시기 전에 사요. 직전에. 네. 그러니까요. 오늘 내일 하신다 맞아요. 싶으면 이제 도련님이 받으면 이제부터 배당 완빵 해주겠구나. 왕창 해주겠구나. 왜냐하면 그 돈으로 상속세 낼 거니까.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배당 500원 해주던 뭐 회사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도련님이 받으면 7,000원씩 해줘. 정확히 삼성전자 이야기하고 특별배당. 계시네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그 중에 하나죠. 네. 주식회사 LG라고 있어요. 주식회사 LG. 구본무 회장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배당 엄청 해줍니다. 주식회사 LG 밑에 LG 화학이라고 있죠. 예. LG 화학은 요즘 돈이 필요해요. 네. 배터리 사업에 투자해야 되니까. 그런데 배터리 사업에 투자할 돈이 없어. 네. 왜? 버는 돈 다 위로 보내야 되거든. 어허. 주식회사 LG로. 보내줘야 그 돈을 바탕으로 또 도련님한테 이제는 구광무 회장이죠. 네. 그분한테 배당을 해주니까
돈이 없어. 배터리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을 분할해서 그러니까 물적 분할해서 네. 자회사로 따로 만들고 거기다가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왜 물적 분할을 했니? 왜 네 맘대로 배터리 사업을 분리하니? LG화학이 내가 배터리 좋아서 투자했는데 왜 떼어내니? 그것만 따로 떼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돈에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야, 하잖아요. 이쯤 얘기하면 좀 재밌다고 좀 해봐라. 안 재미없어? 되게 얘기 재밌어요. 안 해준다 이제 다음부터는. 하지 말든가요. 아니 근데 진짜 재밌는데 돈에는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아니요 재밌어요. 되게 흥미로워요. 아, 있어봐야 저도 좀 강경제 치고 남만 들어갈게요. 좋아하잖아요. 좀 치고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돈에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견 기업들도 정말 회장님 오늘 내일 하신다 하면은 주가가 팡팡 뛰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 대주주의 좀 돈이 부족할 때 지분율이 낮아서 뭐 옛날에 SK그룹도 그랬고 어떻게 해서든 배당 받아서 자기 회사 지분을 좀 사서 모아야 되는 케이스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게 이번 삼성전자 케이스에서도 여실히 드러났고 다른 데들도 진짜 많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약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벌들도 조금 세금을 낮춰주자라고 소액주주들까지도 그렇게 주장하라는 게 저는 일견 이해가 가거든요. 앞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뭐 김영우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배당 소득세율이 15.4%. 근데 이것만 보면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 재벌들은 원체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많이 거의 한 날아가죠. 절반이 이제 세금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당을 2천만 원 이하로 받을 때는 15.4%인데 그쵸.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자 소득은 다 한 합쳐서 10억인가 넘어가면 50% 가까이 돼요. 네. 근데 회장님이 2,700만 원을 받아갈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배당으로. 여러분 연입니다. 이게 월이 그러니까 아니고 제가 3,200만 원을 받아갈 리가 없잖아. 제가 만난 코스닥 사장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거 뭐 배당 많이 해봐야 나한테 별로 좋은 것도 없다. 많이 실제로 못 가져간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그래도 지분율이 40몇 %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배당하시니까 배당은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27억 배당하시네요. 근데 그 세금 다 떼고 나한테 뭐 남냐고. 12, 3억 그럴 바엔 그냥 회사에다가 쟁여놓는 게 낫다고. 14억 남는 거죠. 그죠? 네. 쟁여놓으면 다양하게 쓸 수 있죠. 참 그게 아이러니한 현실이에요. 예. 쟁여놓으면 어디다 쓸 수 있냐? 나중에 이제 아들, 딸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아들, 딸 회사 하나 만들어주고 회사에 쟁여놨던 돈으로 그 아들, 딸이 뭐 하려고 하면 밀어주고 땡겨주고 땡겨주고. 아 근데 이런 얘기하면 진짜 오늘 방송 안 끝나요. 끝없이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끝나도 너무 돼요. 긴 얘기. 괜찮아요. 저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아까 시간 많으시다면서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시나리오는 아무튼 그런 게 지금 궁금한 분들이 혹시 무슨 변화 있나 하고 삼성 살펴보려고. 얘기하다가 참 그거 진짜 삼성 얘기해야지. 그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님이 네. 호텔신라 주식 단 한 주도 안 갖고 나 있는 호텔 거. 이야기 좋아해. 호텔 이야기. 요즘 좀 호텔신라 어렵기는 한데 왜요? 이부진 호텔 사장님이 얘기를. 근데 호텔 가면 기분 좋아서. 그래서 호텔 이야기는 좋아. 그 호텔신라 네. 요즘에 또 그 망고 빙수 내놨는데 또 가격 올렸다고 하는데 뭐 사실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왜 이 얘기는 하지? 근데 여름 되면 그 이부진이 빙수. 한 주도 안 가지고 있다. 네 맞아요. 네. 이부진 사장이 단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호텔 이제 사장인데. 예, 예. 황제 경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 부를 가져가느냐? 보수. 작년에도 엄청 늘렸더라고. 그 코로나 사태에서 그 회사가 그렇게 휘청였고 뭐 사람들 유급휴직 직원으로 보내고 하는데 월급으로. 네. 얼마 받아요? 이부진 사 지금 제가 급여를 지금 계산을 못했는데 이거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잠깐 검색하고 계시고. 거의 한 50% 가까이 늘렸어요. 야, 작년에. 한 주도 없는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대개는 회사 대표이사가 지분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꽤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오너가 일가 가족인데 어떻게 지분이 한 하나도 주도 없을 수 없지?라는 있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대호 기자는 월급 많이 받아갔다. 한 주도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지난해 호텔신라가 2,833억 원 순손실을 봤는데 이부진 사장의 연봉은 48억 9,200만 원으로 53% 증가. 그러니까 이게 참 48억이요? 네, 이게 견제 장치가 없는 거고 사실은 이사회 자체도 아시겠지만 이른바 오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손가락 경영으로 다 하잖아요. 그 안에서 이사회 내에 그 보수 무슨 위원회, 뭐 보수 평가 위원회, 뭐 평가 보수 위원회 뭐 이런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주총에서 예를 들어서 이사 한 5명에 대한 보수 총액을 100억 원으로 합시다라고 이제 한도만 정해 놓으면 그 밑에 이사회에서 알아서 이제 배분해서 주는 건데 이른바 절대 군주가 나 이만큼 가져갈래.
나 이번에 돈 더 필요하니까 이만큼 주세요. 하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의미 있나? 48억에서 50억으로 2억 올려도 반은 세금이니까 1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렇지. 예를 들면 월급을 1년으로 연봉을 100억을 가져갔다면 세금이 50억 거쳤을 텐데 거기에 네. 대략 48억밖에 안 갖고 가니까 세금으로 에이, 25억밖에 다른 못 떼잖아. 얘기죠. 예를 들어서 100억 받아도 그럼 50억밖에 못 받는데 뭐 이렇게 많이 올려가 아니라 50% 세금을 떼줘야 되니까 난 더 가져가야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 네. 그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화폐 가치는 반토막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는 1억이 그거 5천인데 월급 1억 올리면 나 5천만 원 더 나오는데 예,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는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아시는 해요. 거예요? 그만큼씩 받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네. 이제 고소득자. 우리가 저 위로 올라갈수록 뭐 10억 이상 혹은 몇 억 이상이면 소득세율을 계속 높잖아요. 예. 그게 뭐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높은 건 아니에요. 되게 음. 전 세계가 대충 그 정도는 비슷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가끔씩 여기 나오는 그 출연하시는 분 중에 그 정도 급여가 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출연료로 뭐 2만 원을 드리면 네. 만 원은 세금인 거예요. 그분 그렇죠, 입장에서. 그러느니 그냥 2만 원어치 커피를 주면 안 될까? 아니면 그냥 기부하겠습니다. 뭐 anyway. 예. 뭐 그럴 수 있죠. 그분 계산을 항상 어디서 뭐 줄게 그러면 세금 떼고 나면 반이구나. 그거 세금 받아봐야 떼고 나면 뭐해. 반이구나. 가끔 안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출연료. 그럼 저희가 3번은 거네요.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죽어도 안 받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는 거 있는데 그런 분들이시구나. 그런 분들 있으면 저 좀 백종원 소개해 주세요. 씨가 안 받는다고 들었어요? 누구요? 백종원 씨가 출연료를 안 받는다라고 그냥 소문에는 그렇게 그분은 들었는데. 광고 수입도 기부 많이 하시고 기부로 하신다 그러시던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조금 올려주면 안 됩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거는 관심거리이긴 했는데 삼성그룹 지배 구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부분은 관심거리이긴 했는데 누가 어떻게 받든 별로 주주들에게도 별 아직은 상관없고 관심거리는 그런 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딸들에게 꽤 많이 주거나 하면 그 딸들은 그 지분을 팔아서 네. 어떤 계열사 주식을 사서 아예 그냥 독립 경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젠 당연히 하죠. 다들 나이들 많으니까 이젠 당연히 그렇게 되죠. 저는 뭐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있었는데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뭐 그렇더라도 그러면 주가가 올라 내려 그럼 아무도 모르죠. 사실상 지금 뭐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화재 내놓은 게 전 오히려 더 관심이 가는. 그림 오히려 그림. 국보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재밌었어요. 저는 차라리. 이게 국보급 그림도 갖고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국보로 지정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본인이 갖고 있다가 훼손을 하면 어떤 법에 저촉이 돼요? 그게 제가 알아본 거는 네.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네. 국보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 사고 파는 것 허용이 되고 네. 대신에 사고 팔았을 때 소유자가 이전이 되면 1년 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하여튼 어디가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긴 알아야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되냐면 1년에 한 번씩 문화재청 직원이 나가서 봐요. 잘 있는지 멀쩡한지? 잘 있는지 아닌지 체크를 해요. 잘 안 있으면 했는데 그 다음을 모르겠어. 아씨 뭐야 그거 모르는 거잖아. 아 그거 궁금하다고. 이게 국보잖아요. 내 건데 국보야. 근데 망가뜨렸어. 그러면 뭐라 그러나? 내가 알아볼까 내일? 좀 알아도 주세요. 되게- 망가지면 어떻게 나 하는지. 이거 내일 취재해볼게. 근데 국보 아니라 일반 어떤 문화재 같은 경우는 네. 수시로 가서 그 예를 들면 한옥 같은 거 오래된 거나 그런 오래된 건물, 유서 깊은 오래된 건물은 그럴 수 있죠. 지금 사적 소유를 갖고 있을 수 있으나 네. 예를 들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네. 정기적으로 와서 보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맘대로 리모델링 못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나라 돈으로. 아하. 그러니까 참 서로 하나씩 주고 받은 거지. 아. 내 맘대로 이게 내 맘대로 소유가 증축 개인 안 거 되고. 아니에요? 소유는 개인 소유는 거예요. 개인인데 그런데도 못 건드린대. 관리를 물론 그렇죠. 문화재니까 처마를 내가 여기서 싹 밀고 흰색으로 칠하고 싶은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약간 법적으로 사유 재산을 조금 제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그러나 저 처마에서 물 새면 나라에서 고쳐주는 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 처마는 나라에서 안 고쳐주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에- 서로 하나씩 주고 받은 거죠. 무형문화재는 어떤가? 그럼 무형문화재 분들은 인간 문화재. 네. 인간 문화재 보험 분들은 가입해드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식으로 보호해 주시나? 다치시면 안 돼요. 제가 위험한 거 바이크 탈 거예요. 그럼 아유 그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본인 궁금한 거 물어보지 말고 아이고 제가 그럼 본인이- 남이 궁금한 거. 남이 궁금한 걸 알려드려야지. 아니 솔직히 궁금하지 않아요? 취재해 오세요. 취재해주세요. 해 오세요. 내일 해올게요. 제가. 아 이거 궁금하다. 아니 그게 그렇잖아요. 그지? 궁금하죠, PD님도. 궁금하잖아. 문화재
그 아이템 하나 생겼네. 있어 봐. 그러면 어쨌든, 인왕제색도 같은 거는 이건희 회장의 개인 소유예요? 개인 소유죠. 개인 거죠. 개인 거다. 어. 확실해요? 개인 거니까 상속세를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인왕제색도가 예를 들면 100억이다. 그럼 상속세를 뭐 예를 들면 절반쯤 네. 되면 50억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전 재산이 인왕제색도 하나밖에 없어. 다른 현금은 없고. 그러면 인왕제색도를 반을 잘라야 되잖아, 일단. 아니면 팔아야죠. 팔거나 6개월 내에 팔아서 갚거나. 팔아서 팔아서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예. 어. 대출을 받거나. 간송미술관에서 그때 상속세로 미술품을 세금 대신에 내겠다 해가지고 논란이 그때 또 있는 것 뭐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무튼 요건 제가 알아볼게요. 알아봐 주세요. 네. 그걸 뭐 NTF로 뭐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을려나? NFT. 자, NFT 죄송해요. 아 이렇게 몰라. 전동 킥보드 얘기 좀 취재 많이 해온 것 같은데 시간 없었죠? 시간 없었지. 전동 킥보드. 제가 지금 왜 웃냐면 진행자의 눈빛이 나는 별로 궁금한 건 없는데 너 취재 많이 해왔다고 하니까 얘기는 한번 해봐 이런 거라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네요. 근데 빛을 이거는 잃고 사람들이 부부예요.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거 인도에서 타야 되냐, 도로에서 타야 되냐. 사실 그것만 명쾌하게 정리를 해줘도 도로예요. 인도는 무조건 안 돼요 이거. 인도에서는 무조건 내려서 끄셔야 됩니다. 아마 인도에서 타시는 분들도 알걸요? 인도에서 거의 다 타면 안 인도에서 된다는 타죠. 거. 거의 다 인도에 타고 있잖아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차도로 나가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이거는 제가- 스치면 가는 겁니다. 맞아. 그것도 제가 문제예요. 보기에도 너무 위험해 보여요. 스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탄다고 해도 이거는 도로에서 저는 절대 안 탈 거예요. 차도에서는 안 타고 인도에서 탈 거다. 그럼요. 이거는 그냥 스치면 가는 건데. 이거 지금 인도에서- 대놓고 나는 범법행위 할 거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안 타요. 아예. 아하. 예. 아예 안 탑니다. 인도에서 킥보드를 딱 타고 오는 강동원. 죽겠네. 느낌 멋있네. 싸하겠다. 갑자기 경찰이 달려와서 절컹. 사인해 줄 거야? 아니면 과태료 낼래? 욕 먹습니다. 욕 먹습니다. 6075번님이 아까 이런 거 보내셨는데 면허 취득해야 탈 수 있는 거 언제부터 바뀌나요? 5월 13일부터 바뀝니다. 이거 5월 13일. 다음 달 13일. 아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문제가 많아요. 작년에 이 예. 법안 개정했을 때 만 13세 이상이면 탈 수 있게 했고 운전 면허 필요 없고 헬멧 안 예. 써도 되고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어. 법을 개정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얘를 좀 네. 활성화시키겠다. 예.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애들 타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는 바람에 부랴부랴 법을 다시 만들어서 네. 5월 13일부터 다시 개정된 걸로 바뀌는데 그때는 면허증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인도로 달리시면 3만 원 내셔야 된다.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10만 원입니다. 몇 살 이상부터 탈 수 있다고요? 만 16세 이상. 아, 그렇죠. 그게 아마 원동기, 원동기 면허 면허 취득이 취득할 수 가능한 있는 나이일 나이에서. 거예요.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법에 만 16세 이상만 타야 된다고 박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원동기 엔간한 면허증 가진 사람만 탈 수 있으니까. 그 고등학생들 중에도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 많잖아요. 있죠. 예, 그것도 면허 따고 타는 그렇죠, 친구들. 그렇죠. 그런 친구들 다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이 원동기면을 타고 이걸 탈까요? 오토바이를 타지? 그냥 아니, 단거리, 그게 단거리. 개인이 이동. 소유가 아니니까 그냥 다니다 잠깐 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위험한 거는 얼마 전에 그 커뮤니티에서 되게 화제가 됐는데 어떤 애 아빠가 아기를 무등을 태우고 미친. 목에다가 야, 이거는- 애를 무등을 태우고 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는 게 어디 사진 찍혀서 진짜로요? 우리나라에서? 믿을 수가 없죠. 저도 그거 보고 이거 뭐지? 합성인가? 야 이거는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와 미국 같으면 바로 알려야지, 잡혀갔어요. 야 이건 말도 안 정신없는 돼. 사람들 큰일- 많고 특히나 우리나라도 데이트하는 그 젊은 남녀들 2명이서 쌍으로 타는 케이스 되게 많은데 진짜 위험합니다. 그거는 그냥 스치면 둘 다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꼭 누구 하나 병원에 눕고 불구가 돼야만 이거를 뭔지 나야 깨닫고 이제. 그러면 아, 안 되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한 전동 킥보드가 20km 정도 나오거든요 시속 그죠? 그 이상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 속도면 우리가 100m 전력 질주의 맞아요. 속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빠르죠. 뛰어가다가 100m 전력 질주하다가 갑자기 넘어지면 쿵 뛰어가지고 땅에다가 넘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아찔하잖아요. 근데 왜 이건 타고 다니면서 그 생각을 안 하는지 아니 아까 애를 무등을 태워서 야 삼성 얘기할 땐 다들 조용히 있었는데 그거 킥보드 얘기하니까 아니, 진우 근데- 형만 조용해지는.
안 타면 되잖아. 이거 연인 둘이 타는 것도 안 돼요. 5월 13일부터는 무조건 한 명만 타야 됩니다. 킥보드는. 아, 그래서 헬멧이 진짜 문제네요. 근데 헬멧이 진짜 문제예요. 업체 예전에 측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헬멧은 따릉이 때도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2018 따릉이 년에. 그 보관함 네. 옆에 헬멧 보관함을 네. 놨어요. 사람들 아, 쓰라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냄새 나서 안 쓰고 머리 스타일 구겨지니까 맞아요. 안 쓰고 해서 정말로 나중에는 그 보관함에다가 뭐 자외선 살균기.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거의 이게 장치 산업이 돼버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네. 아니, 그치. 그러면 어떻게요? 안 쓰면 어쨌든 범칙금은 물 텐데 그거에 2만 대한 원인가 3만 원이에요. 책임은 탑승자, 사용자가 내는 거잖아요. 사용자가 돼야죠. 그리고 업체에서는 그걸 준비해 줄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하지만 그게 없으면 돈을 내니 안 타는 수밖에 없나? 그럼 업체별로는 그냥 헬멧 제공을 하겠죠. 헬멧은 답이 없습니다. 헬멧은 진짜 여기 답이 답 없더라고요. 없어요. 여기. 헬멧은 여기가 제일 답이 걱정이에요. 이게 결국은 선진국이 될수록 본인 책임 하에 하는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용인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로 시민 의식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편히 와도 좀 직결이 되는 거라서 규제를 또 하기는 해야 되겠고. 갑자기 언제 타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내가 헬멧을 늘 갖고 다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착되기는 어렵고 굳이 방법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평소에 이제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처럼 네. 불편하지만 이점도 많잖아요.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그것처럼 그냥 하루 종일 헬멧을 쓰고 누구나 다 헬멧을 쓰고 이거 요즘에 그 스타트업들이 전형적으로 안 타시는 분, 진짜 전형적으로 안 타시는 분. 아니 근데 그것도 아이디어가 되는 게 스타트업들이 괜찮은 헬멧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피가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접을 수 있는 접어서 가방에 넣을 수 있는 헬멧 그런 것들은 괜찮죠. 예를 들어서 뭐 풍선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생각이 났거든요. 바람을 넣어서 비싸. 헬멧에 저건 없어요? 그 뭐 규격? 비싸. 규격이나 접을 수 있는 거 뭐 비싸. 그 무슨 재질로 돼야 된다 이런 거는. 그렇죠. 뭐 안전 뭐 거기까지 규격처럼 규제하지 못해요. 근데 못해요? 그렇게까지 아니 그러면 하면은 비니 안 쓰고 되고요. 다니면서 이거 헬멧입니다 이러면. 그게 자꾸 상식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 아니, 누가 그러면- 봐도 비니잖아요. 그거는. 제 아이디어는 네. 일회용 헬멧이에요, 사실. 맞아요. 우리 그 일회용품. 쇼핑몰에서 네. 그 물건 배달해 오면 책이나 무슨 조금 깨지는 거 배달하면 그 뾱뾱이. 비닐 빵빵이 그 예. 뾱뾱이. 빵빵한 거. 예. 그 뽁뽁이는 아니고 아 뭔지 알아요. 이렇게 큐브처럼 큐브형 생긴 거. 큐브처럼 빵빵한 거. 예. 네. 그런 거 생각에 그런 형태로도 만들 수 있으면 그런 약간 거라도, 모양은 안 네. 나오지만 그런 이렇게 거라도 머리로 딱 뒤집었으면 일회용으로는 쓸 수 있는 근데 굳이 일회용이 아니어도 조금 약간 재질을 탄탄하게 하면 바람 넣고 맞아요. 하는 것도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은데. 그럼 그거 이제 갖고 다녀야 되니까 왜 일회용 바람 얘기했냐면 쭉쭉 빼가지고 놔둬. 남이 쓴 것 또 나 쓰기 싫다는 것 때문에 헬멧을 제공해 주더라도 안 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공용 헬멧 모아놓는 곳에 자판기 같은 걸로 해두든 뭐 그것도 장치 산업 되나? 그 장바구니 이 가방으로 된 거 들고 다니듯이 개인용 헬멧 아니면 개인용 휴대용 헬멧 이런 거 갖고 다니면 얼마 디스카운트 해주고 난 좀 세상 유도를 해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라 장바구니도 그렇게 안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예쁘게 만들면 않았나요? 아니 근데 스타벅스에서 만들면 들고 다닐 것 같은데. 그럼 스타벅스랑 서울시랑 제휴 스타벅스에 봐서 스타벅스 만든 헬멧 네, 스타벅스 헬멧. 줄 씁니다. 하여튼 무슨 일만 생기면 스타벅스가 돈 벌어 중간에서. 그게 브랜드의 위험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킥보드 타는데 스타벅스가 뭐 한 일 있다고 그 스타벅스 헬멧이 잘 팔리나?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재활용한 그 소재로 스타벅스에서 로고 하나 딱 박아가지고 실제로 만들면? 그 무슨 스탁 뭐 이런 브랜드 있는데 거기는 그 포장 재질 있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그 포장이라고 해서 어디 천막을 포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다스다 버린 천막 재질로 가방을 재활용해서 만든 게 젊은이들한테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더라고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갑도 만들고 하는데 그 또 비싸요. 프라이탁? 그 얘기 해도 돼요? 네, 여기 그 뭐 프라이탁 이런 게 있는데 본인이 얘기하고 나중에 본인이 가서 알아서 PPL 받아다가 본인이 밥 사 먹으세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재활용하고 보면 뭐 환경도 지키고 좋지 않을까? 아무튼 헬멧도 이제 비용이니까 이거 많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재들 모여 있으니까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는 안 나오는구나. 이거 누가 이제 왜? 아이디어 갖고 계신 분이 사업화해가지고 빨리 어떻게든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무슨 형태로 들어요. 돈 많이 들어도 킥보드. 이거 헬멧 바람 넣는 헬멧이라든지 튜브형 어쨌든 튜브형 필요하긴 헬멧 하니까. 만들 수는 있을 건데 네. 그 대충 만들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 뒤집어 쓰고 다니면 너무 웃길 것 같지 않아요? 이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 그 펀딩 사이트 보면요 헬멧 종류도 많이 나와요. 재밌거나 많이 왜냐하면 이게 썼는데 이쁘긴 어렵거든요. 사실 접는 헬멧 뭐 한 10만 원씩 하더만요.
좀 비싸죠. 근데 귀여우면 강아지 모양이야. 왜 이걸 우리가 고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삼성 걱정보다 더 쓸데없는 괜찮을 것 걱정 같은데. 하더라고요. 알아서 하시겠. 킥보드 회사들이 그 제대로 관리 못하는 이유가 사실 상식적으로는 직원들을 좀 써서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킥보드들 쭉 트럭 타고 다니면서 회수도 하고 제대로 놓기도 하고 계속 순찰을 돌면 되잖아요. 네. 그 인력이. 그 인력 그 비용이 안 나와서 못하는 거죠. 네, 그 비용이에요. 사실 이 동네가 뭐 기술적으로 차별을 한다거나 없잖아. 경쟁력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가장 지금 잘 나가는 데가 킥고잉인데 네, 여기가 그 우리나라에 지금 등록된 킥보드가 대략 한 7, 8만 대 정도 있거든요. 네. 킥고잉이 한 2만 대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흑자 전환 된 데인데 예. 경쟁력이 뭐냐고 물으면 없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가장 많이 보이게 하는 게 경쟁력입니다. 그냥 결국은 돈이거든요. 이게. 가장 많이 깔고 가장 많이 까는 거. 아마 다니시다 보면 킥고잉이 아마 제일 많이 보일 거예요. 무조건 많이 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내가 또 갖다 놔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같은 그리고 지역에. 그거 잘 수거해야 되는데 그 수거 비용이 킥고잉은 구별로 한 명씩 배치를 해놨대요. 계약직으로. 그래서 그걸 다시 걷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안 나오는 데들은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얼핏 보면 아주 많은 비용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구별로 한 명에 하루 종일이면 대충 그렇죠. 인건비 계산되고 음. 그거 뭐 전국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 할 테니 큰 돈은 아닐 것 같은데 그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다. 그럴 수 있죠. 다 적자예요. 나머지는. 아, 이게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는데 음. 킥고잉하고만 통화를 해봐가지고 아, 킥고잉 입장에서는 킥고잉이 말하기를 우리만 흑자다. 흑자다. 아, 이거야. 그건 크로스 체크 해봐야지. 해봐야 돼요 이거는. 뭐 감사 보고서 나올 정도의 업체 사이즈들이 또 안 될 거라.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커질 것 같긴 한 게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지금 이 시장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라임이라고 예. 미국 회사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데 미국 쪽에서도 좀 더 들어올 것 같아요. 한국 쪽으로는. 그 라임이 외국 회사에서요? 네. 이거 요금이 얼마나 해요? 저 한 번. 1,000원? 잔금 해지할 때 1,000원. 그리고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분당 180원, 150원 뭐 이렇게. 예, 아, 시간 분당으로 받아요. 분당으로 받아요. 예, 거리가 안 왜냐하면 차요. 이게 길게 안 타. 대부분 출퇴근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 DMC에 내리면 MBC까지 올 때 걸으면 15분이잖아요. 그렇죠. 킥보 그때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봤어요. 오늘 오면서 52대 있더라고요. 길가에. 와. 길가에 길가에. 그냥 놓여져 있는 게 놓여져 타고 다니는 있는 사람들 말고요. 놓여져 있는 게 52대. 넉넉히는 있는 건데 잠깐 요거는 버스 타기도 좀 그렇고 MMO 할 때. MMO 할 때 의외로 버스비보다는 많이 들고요. 많이 드네요. 택시비보다는 버스는 적게 들어. 환승 할인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버스 맞아요. 노선 아닌 경우들 있잖아요. 뭐 골목길 그렇죠. 다녀야 골목길로 된다든가. 가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 타시면 안 돼요. 인도는 다 안 돼요. 저요? 아니에요. 아니 인도. 인도. 인도는- 인도 안 안 되고. 됩니다. 음. 그런 아니, 경우 있었는데 자전거 도로로 달리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자전거 도로가 사실은 전체 도로에 한 18%밖에 안 깔려 있어요. 그러면 달리다가 자전거 도로가 없어질 때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 가생이? 가장 우측으로 붙어서 타셔야 되는데 가생이가 뭐냐? 가생이. 가생이 가생이. 표준 아닌가요? 가생. 가생이. 가생이. 내가 찾아봐야지. 표준하기만 해봐라. 이거 꼭 아셔야 돼. 우측으로 달리다가 네. 가장자리. 예. 네, 맞다. 그거구나. 갑자기 버스 전용 차로가 우측에 있는 데들이 있어요. 어?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버스 전용 차로다. 그러면 인도로 올라가셔서 전동 끈 다음에 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또 그게 왜 그 이 버스 중요한 걸 전용 이제 차로에는 얘기해요? 못 달리니까. 정해진 시간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때는 인도로 내려서 그거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 규제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게 그럴 땐 또 차구나. 버스 전용 차. 원래 자전거도 횡단보도 건널 땐 내려서 맞아요. 끌고 가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죠. 맞네. 밖에서 점점 재미없어진다고 빨리 맞아요. 끝내래. 재미없네. 더 재밌는 얘기 할 사람 있어요? 난 되게 재밌는데. 한창 재밌을 나이예요. 커피도 식어. 눈치 없이 세상이 재밌네요. 저는. 커피도 식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그러게요. 저 공시가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네. 당부 드릴 거, 아니 당부라든가 그냥 팁 드릴 거는 네. 아까 그랬잖아요. 95%가 그냥 읍소형 민원이래요. 예, 이거를 의견을 제출하는 이유 사유를 쓰게 돼 있거든요. 의견 제출서 보면 거기에 사유에 저 너무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걸 쓰지 마셔라. 시세가 봤더니 요런 그런 시세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 번 더 봐드린다. 야,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방송 들은 분들은 앞으로 이거 이의 신청할 때 무조건 시세 얘기하겠네. 시세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그걸 해야지 봐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예 안 봐준다. 전 세대가 이걸 시세 얘기해가지고 이의 신청하면 그걸 일일이 다 나가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힘드시지 않으세요? 여쭤봤더니 해달래요.
차라리 해줘야 그게 낫죠. 관심을 많이 가져야 지금 인력도 많이 보충이 될 거라고 보이고 그렇죠. 음. 그래야지 이제 이런 오류가 없어질 거 아니야. 장기적으로 보자면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꾸 오류가 생기는 사실 건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 없이 떼쓰는 사람들. 그럼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논리를 가지고 와서 반박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다른 논리와 자료를 가지고 반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서로가 윈윈이 돼요. 네. 음. 그래서 그 시세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표현이 되면 한 번이라도 봐드리는데 읍소용 민원은 지금 자체적으로 아예 차단. 근데 그게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95%가 전혀 안 들여다보는. 왜 그 나문희 씨 나왔던 I Can Speak인가?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그분이 그 악성 민원인으로 등장을 하는데 처음엔 그냥 읍소도 하지만 나중에는 방대한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예. 영화 봤어요. 네. 공시 가격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매번 읍소하고 우리 살면서 항상 이 가격이 실거래가가 얼마인데 나는 왜 이렇게 나왔나 이게 따지는 것도 좀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한 10년에 한 번 조사하고 나머지는 물가 상승률 정도 뭐 이렇게 반영하든가 그러면 지역 따라서 이렇게 확 벗어나 뭐 조금씩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10년에 한 번씩 정정하면 되죠. 그 중간에 어. 저희 아파트는 8억까지 올랐었는데 이거 어쩌다 보니까 5억으로 확 폭락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럼 별도로 제기를 하고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되 매년 이렇게 매번 네. 조사하려니까 인력도 모자라니까 대충 하게 되니까 항상 민원이 욕먹고, 많고 예. 그러지 말고 네. 좀 더 잘하고 5년에 한 번씩 하든 10년에 한 번씩 하든 아. 그 사이는 나머지는 그냥 계단식으로 이 정도 올랐겠거니 한 후에 다시 한번 교정하면 좀 덜 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는 이게 너무 많은 것에 적용이 되는 게 문제예요. 다양한 분야 모든 거에 적용되잖아요. 사실 공시가라는 게. 뭐 그거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할 얘기 많은데 그러니까 시간이. 이게 얼마든 별 차이가 없으면 괜찮아요. 이게 얼마든 공시 가격이 얼마든 아유 그냥 10,000원 더 내지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걸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모든 너무 것들. 많아지니까 예. 그것 쪽 손 봐야지 공시 가격을 잘 만드는 걸로 손 보면 좀 골치 아파질 것 같습니다. 자 길게 얘기해도 다 편집될 거야 아마. 왜요? 재밌는데. 재미없어요, PD님? 재밌죠? 현우 형이 취재할 때 이렇게 취재해요. 왜요? 저는 취재할 때 전화하면 되게 읍소형이에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저 송경재 박사님. 저도 그래요. 아유 저 요게 좀 궁금한데 하나만 좀 알려주시면 안 돼? 이런 식이고 현우 형은 전화하면 자 자료 주세요. 아니에요. 혹시 기자 출신이세요? 안 그래요. 저도요. 맡겨놓은 거 달라는. 빨리 이거 알려줘요. 뭐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알려줘 이런 분들도. 원래 진상이 더 빨리 알려주고 치우는 거죠.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